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자율배상제도 신청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항상 이제 방송 오면 느끼는 게 생생법률서는 참 돈 되는 정보를 알려준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꼭 아셔야지만 돈을 버는 또 돈을 잃어버려도 보상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여러분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보이스피싱일 거예요. 그죠? 보통 내가 보이스피싱 당했을 수도 있고요.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은행에서요. 여러분이 피해를 받았던 그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분을 이제 배상해 준다라는 이제는 제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배상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대면 서비스, 그러니까 은행과의 대면 서비스가 있고요. 비대면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비대면 업무를 봤을 때 그 조건 하에서 이제는 일부분 이제 배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비대면 금융사고의 피해 일부를 이제 배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는 올해부터 사실 이게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이 제도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하면 다 내 책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 들어와서 올해부터 이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건수를 봤더니 이 자율배상 제도를 이제는 시행한 결과 5월 말 기준으로 53건의 배상 신청 건수가 들어왔고 상당 건수가 212건, 피해 금액이 13억 3천만 원 정도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을 통해서 내가 일부분을 이제 배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자율배상 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그 보이스피싱 이로 인해서 이제 내가 피해를 받았다 하신 분들은 일단 은행 가셔서 일단 피해 제도에 대해서 활용해 보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보이스피싱은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하잖아요. 네. 누구나 정말 홀린 듯이 당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입은 피해 금액 전부를 배상해 주는 건 아닐 텐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배상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자율배상 제도 하면은 자세히 어색하죠. 이렇게 왜냐 그러냐면 원래부터 있던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어느 한 분께서 URL로 모바일 청첩장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였죠, 사실. 모르고 눌렀던 거예요. 눌렀더니 악성 앱이 이제는 스마트폰에 깔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커가 아니면 정보를 다 빼가게 되죠. 그렇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다 빼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진첩 안에 본인의 그 신분증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나쁜 사람들이 해커가 이제는 그 신분증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는 모바일 폰을 하나 개통을 합니다. 알뜰폰을. 예, 왜냐하면 이제는 신분증이 있으니까. 네. 이제 알뜰폰을 개통한 다음에 그 알뜰폰을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이제 은행의 비대면 서비스로 인해서 계좌를 하나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좌를 하나 텄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시중에 있었던 그 사람의 그 은행에 돈이 있었던 걸 다 빼갑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분께서 한 800만 원 넘게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이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물론 금융 소비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사실상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던 책임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사진첩에 자기 신분증이 있었다는 것도 저도 책임이 있거든요. 있겠죠. 저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주민등록번호를 갈아놨습니다. 아, 네. 갈아놨는데 아무튼간에 그 책임도 있겠죠. 그런데 은행 책임은 없겠냐 이거죠. 은행 책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모바일 폰 하나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모바일 뱅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한마디로 이제는 자율배상 제도를 이때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 은행들도 잘못이 있지 않냐. 그래서
100% 800만 원 넘게 손해 받았는데 그 800만 원 넘게 손해배상은 받지 못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본다고 한 127만 원 정도 배상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TV를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비슷한 사례가 있다. 은행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자율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접수를 해보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보상은 안 됩니다. 은행의 책임과 본인의 책임을 이제 비율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최근에 비대면으로 통장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는데 네. 영상 통화를 해서 꼭 제 맞아요. 얼굴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네. 은행에서도 좀 그런 대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정말 피싱 수법이 상당히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청첩장도 있고요. 뭐 부고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URL을 보낸다는 건데 또 자녀인 척 사칭하는 수법도 있다고 합니다. 피싱 메시지 받아본 적 있어요? 정말 많이 받아요. 저는 뭐 해외부터 시작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사례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해외에서 결제가 됐다고 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난 결제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럼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써져 있어요.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정보니 확인하기 바랍니다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상 잘 의심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진짜 확인 버튼을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 누르는 순간 이제 해킹 아마도 악성 앱이 깔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전화번호, 특히 이제 국제 전화로 온다 그러면 일단 의심 먼저 하시라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으셨다면 오늘 말씀해드린 이러한 배상 제도를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용자가 부주의해서 피해를 입은 건데 왜 은행이 배상을 해줘야 하냐 이런 반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평론가님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뭐 일리는 비판이긴 한데요. 사실상 본인 책임도 있겠지만 은행 책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조건을 이번 제도의 활용의 대상자가 바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분에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으로 해서 사실상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죠. 왜? 은행이 비대면 거래를 했을 때 본인 확인을 이제 게을리했다는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은행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거래 서비스 했을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저는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그 자율배상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아는 번호로 보이스피싱 그런 URL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있으면 웬만하면 누르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대출 미리 받아야 되나요? 어떤 얘기일까요?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의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제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가 일단 가산금리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DSR이 뭐냐, 이게 뭐 이슈라던데 지금 2단계 된다던데 이렇게 이제는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DSR을 먼저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 뭐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내 연봉에서 내가 1년 동안 그 갚아야 될 원리금 총합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에서는 40%거든요. 한마디로 내 연봉의 40%가 1년 동안에 내 총 부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 그럼 4천만 원, 내 원리금 학비액이 4천만 원이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40%에 딱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나의 모든 부채가 다 포함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카드라든지 모든 대출이 합산, 그것도 원리금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합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깐깐한 제도입니다. 근데 DSR이라는 게 이런 건데 거기서 스트레스란 말이 붙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가산금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DSR을 잘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DSR을 잘 지켰는데 나중에 갑자기 금리가 지금처럼 요즘처럼 막 급하게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40% 맞추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사실상 40%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총 부채를 막기 위해서 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산금리, 그러니까 미래 가산금리를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 이렇게 금리라고 본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금리가 오를 거니까 한 4.8%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비율이 더 커지겠죠. 내 부채 원리금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네. 퍼센테이지가 사실수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대출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 대출액이 작아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가상금리를 붙인다던데 이렇게 하다 보니 내 금리가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가 받았던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이 작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금리 자체가 뭐 내가 올라간다 이 뜻은 아니라 미래의 금리를 덧붙여서 이제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작게 나오게 하는 효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겁니다. 변동금리 많이 받으시거든요. 사실상 이제 고정금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DSR이 잘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정금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요즘에 왜 또 스트레스 DSR이 또 회자되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요번에 2단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1단계가 이미 그 2월 26일부터 들어갔었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금융권, 그러니까 1금융권의 주담대, 이게 먼저 이제 스트레스 DSR이 가상금리 붙여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들어갔었고, 7월 1일부터 이제 7월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이게 2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제2금융권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3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1, 2, 3단계로 나눴는데 이번에 이제 2단계가 이제는 들어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신용대출도 포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대출 나오는 게 총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출받아 집을 산다고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쉬운 경우가 발생하기 쉬운데 집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 하면은 좀 서둘러야 하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받으시니까 네. 고정금리나 주기형으로 바꾸시라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이 심하게, 그러니까 금리가 심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출렁이잖아요. 그럴 때 사실상 차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금리 내리면 좋겠죠. 근데 과거에 1, 2년 동안은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출 많으신 분들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건데, 그 돌려 얘기하면요, 고정형이나 아니면 주기형 주담대로 가면은 뭐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억이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소득별 30년 만기로 내가 이제는 주담대를 받는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습니다. 뭐 이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6억 6천. 그러니까 만약에 스트레스 DSR이 들어가기 전에는 6억 6천만 원까지는 이제 나온다라고 본다 그러면 1단계 들어갔을 땐 6억 3천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요번에 들어가죠. 그러면 6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액이 작아지는 거죠. 네. 크게 들죠. 네. 이건 변동금리 얘기고, 그럼 뭐 혼합형, 우리가 보통 고정금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고정하다가 5년 이후부터 이제 변동으로 풀리는 건데, 이런 혼합형 금리는요, 주담대로 간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본다 그러면 6억 6천, 이제는 DSR 적용되기 전 1단계 같은 경우에는 6억 4천이고요. 2단계 적용되면 6억 2천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변동보다는 2천만 원 더 나오는 겁니다. 네.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주기형 주담대가 있어요. 근데 주기형 주담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주담대 받으시면은 변동금리랑 이제 고정금리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시는데요. 주기형 주담대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이제 고정하다가 5년 이후부터 변동으로 풀리잖아요. 주기형은 5년마다 가는 거예요. 5년마다. 이게 네. 그래서 주기형으로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4%, 그 다음에는 뭐 5년 동안 3.5%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기로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 붙인 게 주기형 주담대예요. 그래서 주기형 주담대 나쁘지 않습니다. 주기형 주담대를 잘 모르셔서 이제 은행 쪽에서 말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주기형 주담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친절히 설명해 줄 건데, 아무튼간에 이 주기형으로 간다 그러면 대출액이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간다 하더라도 6억 4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요. 이게 DSR 있기 전에는 6억 6천이잖아요. 2단계까지 와도 6억 4천. 그 뜻은 뭐냐?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6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대출액이. 근데 주기형은 6억 4천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더라도 만약에 내가 뭐 이런 고정금리나 아니면 주기형으로 하면은 뭐 생각보다 덜 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요즘에 또 주담대 붐이 불었어요. 예. 왜 불고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뛰고 있다 보니까 네. 9억 원의 이하의 아파트들이 다시 인기를 막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주담대 대출, 그러니까 대출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 항상 법률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 보시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시장의 흐름이 좀 변해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요즘 주택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실제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서 보름 만에 2조 원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DSR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을 수는 있을까요? 근데 그 과거 사례를 우리가 봤을 때요. 네. 그때 우리가 막 부동산 크게 뛰었을 때 21년 말까지 뛰었었죠, 사실. 그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아무리 규제에 들어와도요. 사실상 대출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다 대출 받으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모든 원리금을 다 합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총량이 이제 느는 거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주담대의 대출 총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도 반응이 있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액이 5조 4천억 원 정도 늘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이건 금융위원회 자료입니다. 4월보다 이제 증가폭도 크게 늘었고요.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가계대출 늘었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본다 보면 가계대출의 한 60% 이상이 주담대예요, 사실. 그래서 주담대가 이제 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늘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정책자금 대출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사실 주담대를 받고 있다는 거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부동산 시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금리나 시그널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 이런 이제 전략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시장이 회복된다는 뉴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아파트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인기 지역에 있는 수도권 얘기인데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또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 결국엔 레버리지 일으키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대출액이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트레스 DSR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대찬성이거든요. 스트레스 DSR 적용하는 거는 정말 찬성하는데, 그렇다고 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다고 해서 대출액이 크게 줄어들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거다. 부동산은 또 부동산 시장대로 또 흘러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이 최대였는데요. 앞으로 월 2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조건 25만 원씩 넣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죠.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청약 넣는다 그러면 청약 넣으신 분들은요, 사실상 사회초년생들 아니면은 이제 짜게 내 아파트를 내 집 마련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청약 통장은 아마 다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집이 있지만은 청약 통장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단 청약을 넣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공분양, 그러니까 공공청약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한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청약 네. 통장에. 근데 어차피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인정액이 10만 원까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10만 원 이상 안 넣었어요. 저도 10만 원밖에 안 넣습니다. 뭐 넣어봤자 뭐 어차피 인정을 못 받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 그 인정 금액을 25만 원으로 늘린다. 이렇게 이제 9월 달부터 들어갈 것 같은데요. 25만 원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25만 원까지 풀로 채워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근데 왜 25만 원 풀로 채워서 가는 게 좋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요, 납입 그 횟수가 또 중요하고요, 납입 네. 금액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일반 분양 같은 경우가, 일반 공공 분양 같은 경우가 합격선, 한마디로 이제는 1순위로 가서 내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1,200에서 1,500만 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10만 원씩 가면 거의 10년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25만 원씩 든다 그러면 그 기간이 좀 짧아지겠죠. 물론 서울 지역의 인기 지역, 최근에 있었던 수방사 다 아실 겁니다. 수방사 그 지역의 공공청약 같은 게 그 1순위가요 2,500만 원이었습니다. 청약 통장에. 그러니까 거의 10만 원씩 넣었으면은 20년 넘게 부으신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인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25만 원씩 든다고 그러면 그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25만 원씩 넣으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소득공제가 된다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는 소득공제, 우리 연말정산하실 때 많이 하실 거예요. 장기 마련 저축이라고 해서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해서 이게 청약통장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소득공제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240만 원 한도였다가 올해부터 300만 원 한도거든요. 그럼 25만 원 곱하기 12 하면 딱 300이에요. 그러면 딱 300 채우고 거기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40%까지 소득공제 받습니다. 네. 그럼 3, 4, 12 그러니까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액이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유리하죠. 소득공제 부분에서도. 그래서 풀로 채워가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뭐 25만 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바뀐 제도 중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가 그 민영 청약을 넣는다, 민영 분양을 넣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청약 예부금이 있었습니다. 예금과 이제 부금 이 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종합 저축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부금 통장을 이제 주택종합저축으로 이번에 이제 전환을 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는 기존에 이제는 예부금 통장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갈아탈 수도 있게 됐어요, 요번에. 그래서 이렇게 뭐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알고 계시면은 좀 활용하기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건가요? 근데 이게 그 변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민영이잖아요. 내가 민영 아파트를 넣기 위해서 청약 예부금을 갖고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정부의 요번에 제도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종합저축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공공분양을 넣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인정은 안 해줍니다. 그건 1회 넣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건 혜택은 그대로 인정해 주지만은 성격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예비금으로 공공은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주택 옛날에 그 청약통장은 공공이잖아요. 공공 분양 넣으려고 드는 건데 그거 민영으로 든다? 그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타더라도 기존 혜택 그대로 갖고 가는 거지 뭐 새롭게 추가되는 혜택은 있지 않는다. 다만 왜 전환하면 좋은 이유는 역시나 소득공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 곳 많아. 네, 숙박, 숙소 관련 얘기인 걸로 보이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제하고 계좌 이체로만 요금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보가요. 저는 사실 캠핑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근데 이제 캠핑족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나들이 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캠핑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캠핑 뭐 자율 캠핑이죠. 근데 예약을 하려고 하면은요 1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이제 서베이,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5개 등과 같이 이제 10개의 캠핑장을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2박 우선 예약을 이게 시행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약을 하려고 해도 무조건 2박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보면은요, 오토캠핑장 78개소 중에서요, 30개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나는 굳이 2박이 필요 없는데, 2번 잘 필요가 없는데, 뭐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2박을 잘 수밖에 없는, 이틀을 잘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제는 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정 행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 대금 결제를 계좌 이체로만 받았다더라. 그러니까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카드라든지 간편 결제라든지 그게 아니라 계좌 이체로만 받았다더라. 그 뜻은 뭐겠습니까? 결론은 세금 탈루거든요. 세수가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왜? 현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현금 받다는 얘기는 이 캠핑장 쪽에서 세금 신고 제대로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은 뭐 이게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도 잘 안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세금 신고가 이제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불공정 거래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약을 취소했을 때 나의 귀책 사유가 있을 거고요. 소비자의 아니면 캠핑장의 귀책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불공정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캠핑장에 이제 의해서 귀책 사유가 생겨서 예약이 취소된다 그러면 사실상 그 제도에 의해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캠핑장에 너무 유리하도록 정책이 있던 거예요. 약관 자체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나의 귀책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귀책사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환불 자체에 대한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 환불 규정 자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일단은 환급을 해줄 때에 사실상 수수료를 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수수료를 안 받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뭐 몇백 원, 몇천 원씩 받았다더라. 이런 것도 사실상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토 캠핑장 아니면 캠핑하는 운영업체, 뭐 플랫폼 다 포함해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대더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조사가 된 겁니다. 요즘 캠핑만 선호하는 캠핑족도 많고 또 자녀분들과 가족 단위로 캠핑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기 있는 곳은 상당히 몰린다고 하는데 2박만 예약을 받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 것은 상당히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싶긴 합니다. 자, 사실 휴가철 뭐 바가지 요금이니 펜션 등 뭐 숙박업소 예약금 기준이 업장 유지라든지 이런 불만들이 많잖아요. 캠핑장의 경우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불공정한 행태가 유독 높아 보이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캠핑장 자체가 이 플랫폼 자체가요 사실 신규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캠핑은 오래됐어도 이런 캠핑 플랫폼이라든지 또 오토 캠핑장이라든지 요즘 들어와서 많이 사왔던 신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규제 자체가 제대로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캠핑장 가보면은요 이게 누가 주인인지를 잘 몰라요. 누가 관리한 주체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고 있고 비허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 조사가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나온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그럼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리서치거든요. 실태 조사를 하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아마 이 오토 캠핑장이라든지 캠핑 문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런 캠핑족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비자원이 캠핑장 사업자들에게 예약 가능일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는데 이건 또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는 권고잖아요. 이게 의무는 아니거든요. 강제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 보호법을 지키도록 이제는 권고하겠다. 그다음 무엇보다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게 취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법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럼 이제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법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1박 예약 가능일을 이제 7일에서 15일 전으로 이제 조절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는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고해서 지키도록 유도하겠다. 아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아주 소비자를 위한 좋은 권고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정부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시장 혼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적격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X의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좌절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우선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제4 이동통신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동 3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LG도 있고 SK도 있고 KT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새로운 기업이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가 바뀔까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요금제가 좀 싸질 수 있습니다. 왜? 결국에는 과점에서 실제적으로 더 많은 경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할수록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을 유도해서 통신비 절감부터 시작해서 통신 서비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증가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제4 이동통신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동통신을 한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주파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8 지금 기가헤르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8 기가헤르츠 같은 경우가 사실상 굉장히 순도가 높은 주파수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주파수 대역을 이제 할당을 시키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그냥 할당하는 게 어떻게 그냥 너 해 이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비딩 방식으로 경매 방식으로 이제는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는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4 이동통신을 만들어야 돼. 그럼 당연히 이번에 이제 28
28GHz 주파수 대역 경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는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는 이게 1월 25일이었습니다. 경매를 시작했던 부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종텔레콤이 가장 유력했는데 여기서 이제 세종텔레콤이 나 이제 안 할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누가 들어왔느냐? 스테이지 X라는 기업이 결국에는 이제는 낙찰을 받습니다. 얼마에 4,300억 원 정도의 이제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과거에 28GHz가 경매에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동 3사가 이거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낙찰 가격이 2천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 넘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이 됐죠. 네. 그러면은 사실상 많은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게 1월 31일이었습니다. 올해. 승자의 저주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라는 어떤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낙찰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5일에 이제 정부는요. 그 스테이지 X를 이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제4 이동통신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본 계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5월 7일에 최근이었습니다. 스테이지 X가 이제 정부의 자본금 납입이라든지 이제는 필요 계약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신청 때의 서류와 필요 계약을 맺기 위해서 받았던 서류랑 다른 거예요. 자본금도 다르고 네. 주주 구성도 다르고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야? 신청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이 아무래도 뭐 300억 원, 500억 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막상 뜯어보니까 거기에 태반이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보면은요 자본금 한 2천억 원 정도를 이제는 미달하는 금액으로 납입을 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청했을 때와 네. 낙찰 받고 나서 실제 본 계약 들어갔을 때의 태도가 다 달라지다 보니까 야 이거는 본 계약에 의해서 이거는 해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제4 이동통신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번에 이제 위원회를 엽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는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거의 지금은 정부는 이제 취소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이제 논란은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과기부는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건데 평론가님께서는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동통신을 만든다는 게 정말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동통신을 만드는 기지국이 세워져야 돼요. 기지국. 그러니까 수많은 기지국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세우려고 그러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그 기업이 탄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스테이지 X가 들어왔다 그러길래 찾아봤어요. 도대체 스테이지 X가 어떤 기업이야 했더니 이제 컨소시엄으로 묶었더라고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역시나 지금 필요 서류와 그 다음에 이제는 신청 서류가 전혀 내용이 달랐다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자본금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금을 처음 제시했을 때가 한 2,050억 원 정도였어요. 처음에 이제는 경매에 들어갔을 때 입찰했을 때 한 2천억 원 정도 자본금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출 필요 서류 그러니까 계약을 위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자본금이 뭐 500억 원 그것도 부족한 부분은 1,500억 원 정도는 나중에 증자를 통해서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일단 승인해 줘. 승인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4 이동통신으로 되면 그때 가서 투자자 끌어모아서 그 주식 해갖고 증자해갖고 자본금 마련할게. 솔직히 저는 순서가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 입장에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이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죠. 허용하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해지를 하겠다. 그래서 사전 통지를 취소 처분을 한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자본금 자체가 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주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구성에서 핵심적인 이유가 FI예요. 그러니까 그 재무적 투자자가 과연 누가 들어오냐. 왜냐하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무적 투자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이제 했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나오는 재무적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FI 구성도 달라지고 주주도 없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정부는 그럽니다. 인가 없는 허락 없는 주주 구성 변화는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서류 냈을 때랑 계약했을 때랑 내용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뭐 필요 서류 가운데 뭐 서약서 이런 부분에 분명히 정부는 그래요. 서약서 안에 만약에
필요 서류와 그다음에 신청 서류의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 이건 취소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번에 이제 사전 통지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4이동통신 회사가 만들어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4이동통신사가 과연 진짜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하다라고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있으면 좋죠. 왜냐면 금융 소비자 아니면 통신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 질도 좋아질 거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통 3사에 좀 익숙해져 있고 뭐 정부 입장은 그럽니다. 제4 이동통신사를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요. 이 7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이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계속 유찰이 돼요. 그러니까 안 뛰어드는 거예요. 기업들이. 왜 안 뛰어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막대한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게 통신 사업은요. 초반에 자금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기지국을 전국에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기지국을 전국에 다 세웁니까? 물론 뭐 정부가 이번에 좀 제4 이동통신사 회사에게는 기존에 있는 기지국을 좀 쉐어해서 나눠서 쓰겠다라는 뭐 발표, 굉장히 베네핏 혜택을 준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기지국은 어느 정도 세야 되거든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들이 뛰어들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있으면 좋겠지만은 과연 언제 생길까라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이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통신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죠. 사실 통신 비용 높고 그리고 저도 사실 통신을 개통했어요. 최근에 이제 폰 하나를 더 개통했는데 다 따져봤거든요. 이게 너무 비싸고요. 물론 기기값도 비싸고 그다음에 요금제도 무조건 고가 요금제를 쓰도록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는 건 확실히 맞는다. 그래서 경쟁 한마디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매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매기를 풀어놔서 이제 그 시장이 더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매기 효과를 좀 노리는 건데. 그 매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매기를 되려고 하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사실 승자의 저주로 들어갈까봐 뛰어들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유찰되고 지금 거의 10년 넘게 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번에 스테이지 X가 됐는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뭐 과연 뭐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굉장히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보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알뜰폰도 제4 이통사의 등장에 변수가 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3사 이용과 큰 차이점은 없다고 하면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추천해요.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알뜰폰을 개통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비용 차이도 많이 나나요? 너무 많이 나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뜰폰 지금 요금이 10,000원 나갑니다. 10,000원. 요금이 기기값은 다 냈고요. 기기값 다 냈고 일단 통신 요금만 10,000원이거든요. 너무 싼 거예요. 제가 기존에 쓰던 통신 요금은 지금 거의 5구 요금제, 그것도 책에서 내는 게 5구 요금제라서 해도 한 6만 원 얼마 정도 나오는데 알뜰폰은 뭐 10,000원 똑같아요. 사실 10,000원 나오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저는 알뜰폰을 해라. 통신 품질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거의 비슷하고 사실상 뭐 와이파이라든 어차피 와이파이 다 쓰시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알뜰폰 쓰셔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뭐 제4 이동통신 이슈도 있지만은 만약에 또 돈 되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통신비가 걱정되신 분들은 알뜰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10,000원대면 정말 저렴하네요. 그럼 이번 주파수 할당 사업의 핵심이었던 28GHz는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5기가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통신 3사도 포기한 주파수란 얘기가 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5G, 그다음에 6G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순도 높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8GHz인데 사실상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속도가 샥 이렇게 가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이제 회절성이 부족해요.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벽이 있잖아요. 이게 휘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못 가요. 벽이 있거나 두꺼운 뭐가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워낙 직진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기지국을 더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다 기지국을 세워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 기지국을 하나 세워줘야 되는데 그럼 평소보다 기지국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럼 기지국을 세우려고 하면 그게 다 돈이죠? 그러면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가 제4 이동통신 회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스테이지 X 같은 경우 그러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재무적 투자자가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굴지의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과연 28GHz를 할당받아서 제4 이동통신 회사를 만든다라는 게 그게 정말 쉬운 작업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포기한 28GHz를 활용하고 또 시장 경쟁을 강화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졸속 추진을 했다는 건데요. 정부가 좀 성급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제라는 건 결국에는 심사를 꼼꼼하게 보겠죠. 근데 등록제라는 거는 지금처럼 일단 경매에 나오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네. 그럼 사실상 아무나 참여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경매라는 건 결국에는 경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낮은 가격을 내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정부가 입찰하다 보니까 뭐겠어요? 가장 높은 금액을 당연히 냈겠죠. 그러니까 높은 금액을 낸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등록제다 보니까 스테이지 X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했던 거예요. 4천억 원 이상. 그래서 이제는 낙찰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등록제로 바뀐 거에 대해서 왜 이거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규제를 풀어준 거 아니냐. 물론 정부는 이런 얘기합니다. 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등록제로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조건이 안 되는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적격 심사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부가 이번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4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또 기지국 구축 의무 축소 등 파격 혜택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의 자격에 대한 우려가 계속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이제 낙찰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나 사실상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등록제의 기준이 뭐냐? 결국에는 높은 금액을 내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본계약 들어갔을 때 필요서를 받으면서 그때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규제가 좀 더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통신이라는 거는 공공재거든요. 전파라는 거는 사실상 공공재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빌려주는 거예요. 통신 이 주파수를 정부가 이제 회사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재 성격에 대해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데 이거를 뭐 적격 심사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성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뭐 제4 이동통신사가 좀 만들어져서 국민의 뭐 복지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 좀 그런 어떤 통신회사가 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요, 이번에는 음식이다. 세계 입맛 사로잡는 K푸드입니다. 세계 식탁에서 K푸드 위세가 갈수록 커지고 또 세지고 있습니다. 라면, 막걸리는 물론 냉동김밥과 건강기능식품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K 컨텐츠, K 뷰티가 핫했는데요. 이번엔 K 푸드입니다. 해외에서 냉동김밥, 또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뭐 인기 뜨겁고요. 통계로 봐도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요, 2024년 5월 기준으로 이런 수출 누적액이 지난해보다 7.6% 상승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 수출액도 크게 늘었는데 미국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7.8% 증가됐다, 이렇게 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K푸드가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관련 주가도 크게 뜨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정은 받았어요. 조정은 받았지만 오늘 그래도, 조정받더라고요. 네, 계속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올해 초 들어와갖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주가 상승이 된 거다. 그런 거 보면은 K푸드의 열풍이 이바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유럽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월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권부터 시작해서 유럽, 미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K푸드의 인기를 얻고 있다. 그 중심은 라면과 김,
1위로 좀 뽑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 불고기 또 비빔밥의 인기와는 좀 사뭇 다른 양상이 보이는데 다양한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좀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K푸드의 인기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류죠. 일단 한류 드라마, 특히 이제는 미국에서 김밥 수출이 되게 잘 돼요. 미국 쪽에. 근데 그 왜 그러느냐? 다 아실 겁니다. 이제 한류 드라마 있었죠. 네. 김밥과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이런 K 한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김밥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럼 김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 마트에 가서 김밥을 사게 되고, 우리나라에 되는 이런 한류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K푸드도 덩달아서 인기를 얻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특색 있는 음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김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음식이 생소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뭐 생소한 음식을 찾다 보니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김밥 같은 경우에는 또 채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조합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를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다이어트 식품을 인기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리온에 출시한 꼬북칩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이 꼬북칩 같은 경우가 미국 수출액이 온라인에, 그러니까 오리온이 미국에 수출했던 금액이 2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꼬북칩 하나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아이템 하나가 그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기 있는 이유가 이제 소셜 미디어의 등장이죠. 그러니까 SNS 통해서 요즘에 아시겠지만 챌린지 많이 합니다. 먹방 챌린지. 네, 먹방 네. 챌린지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나라 라면이라든지 음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거의 뭐 도전처럼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래서 SNS에서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우리의 한류 문화와 더불어서 K푸드도 덩달아서 인기가 많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음식 맵다 이런 인식이 강할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로 불닭볶음면의 경우 인기가 많다고는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너무 매워서 위험하다라면서 리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뉴스에 또 회자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는 우리나라의 불닭볶음면 이거 리콜 조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근데 간단해요. 캡사이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맵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너무 매워서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회수 조치한다. 이런 이슈가 불거졌었죠. 그 정도로 이제는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덴마크에서도 유럽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뭐 불닭볶음면부터 시작해서 라면들의 인기가 많다는 뭐 반증이겠죠. 그래서 뭐 리콜 조치는 아쉬워도 하지만은 그 정도 유럽 시장에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말도 나옵니다. 이게 SNS 상에서는요. 사실 문화적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또 한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동양 문화에 대한 어떤 비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뭐 얘기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국 문화에서 이해했으면은 이 정도의 맵기 뭐 드셔보셨나요? 저는 뭐 종종 먹어봅니다. 이게 좀 너무 매워서 못 먹겠는데 저한테는 좀 맵게 느껴지긴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운 걸 먹는데, 그러니까 매운 걸 먹는 문화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이슈, 뭐 덴마크에서 이번에 뭐 리콜 조치했다는 이슈가 크게 이제 회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을 선물하는 게 되게 엄청난 선물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K푸드 인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식품주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데, 식품주의 경우 지금까지 내수 비중이 크다 보니 크게 주목받는 업종은 아니었는데, 대표적인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걸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삼양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라면 같은 경우도 농심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조 계열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식품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저는 식품주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수출을 위해서 설비 투자 늘리고 있거든요. 모든 네. 식품 회사들이 이런 것도 굉장히 장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로는 유럽 쪽에서요 우리나라 라면 수출 규제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이번이 끝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통관이 되거든요. 이 이슈도 호재로 작용했고요. 세 번째로는 기상 이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식품 회사에게 일단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 그러면 곡물 가격 상승합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라면이라든지 이제 음식 가격에 고스란히 녹여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윤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왜 양면성을 말씀드리냐면,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또 영업 마진을 좀 내리는데 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기상 이변도 있을 거고요.
네 번째로는 외식 물가 상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다 그러시니까 많은 분들 집에서 밥 드시잖아요.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그 집에서 밥 먹으면 그냥 먹나요? 쌀밥만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사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식품 회사들, 특히 라면 계열, 그다음에 김 계열 이런 회사들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실제 주가에서도 반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K푸드 성장세 멈추지 않길 바라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수출 기업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의 식품 회사들이 이제 내수 중심이었다 보니까 좀 인기가 없었다가 네. 이번에 이제는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라면이라든지 김이 수출이 잘 되면서 인기가 없고 주가도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 기업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잘 되고 있는 회사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식품이라든지 사조대림 이런 어떤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이라 그러죠. 이런 소스를 납품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거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